박시백에 오려서 이번 시간에는 왕규의 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혜종이 즉위한 당시 상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이 부인들과 왕자들의 그 환경에서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겉으로 보면, 드러난 것을 보면 일단 혜종의 즉위 과정은 좀 순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그 혜종이 이미 10살에 태자에 책봉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이때가 이미 즉위할 때는 30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태자로 있었단 말이죠. 예. 태자로 있으면서 전장에도 나가고 태자 수업도 잘 받았다고 보여지고 예. 이럴 정도면 정상적인 사회라고 한다면은 그 후계구들을 누가 넘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승계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만 이 혜종의 이제 어떤 뒷배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호족 세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걸리는 것이었고, 네, 호족의 나라에서. 네네. 네. 그래서 왕건이 특별하게 태자 책봉을 건의했던 박수리한테 당신이 책봉을 권했으니까 딘디를 잘 부탁한다, 잘 보좌해 달라라고 위헌을 하죠. 네. 그리고 실제 박수리는 그 자신 역할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근데 다만 박수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이 왕실을 둘러싼 환경 자체가 장성한 또 다른 아들들이 있는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장성한 아들들의 뒷배는 아주 단단한 중재 호족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른바 혜종의 둘째 동생, 셋째 동생, 이들이 형제가 아니란 말이죠. 네. 이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혜종한테는 굉장히 껄끄러운 환경이었을 것이고, 그렇죠. 두려움의 대상이죠. 네, 이것이 이제 혜종 즉위 초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태조의 어떤 호족 통합을 위한 결혼 정책으로 인해서 총 29명의 부인이 있었다 그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또 자식도 많아요. 34명. 네. 그 중에 아들이 또 25명.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참고로 조선시대 왕 중에 자녀가 가장 많은 왕으로 기록된 왕이 태종이에요. 12남 17녀. 12남 17녀. 예, 29명. 그러니까 여기 지금 34명인데 왕건에게는 못 미쳐요. 그래서 일단 경쟁 구도가 붙을 가능성이 꽤 있는 그런 환경이었고, 확률적은 지금 25대 1.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3명이 차지하게 되는데, 이제 태조의 또 우리 훈요 10조를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왜냐하면 이때는 이 훈요 10조가 상당히 영향력이 있어요. 태조가 돌아가신 직후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승계 원칙을 딱 정해놓죠. 장자 계승이 원칙이다. 그리고 이제 단서는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부족하면 둘째 장자가, 또 그 둘째가 부족하면 다른 형제들이 왕위를 이룰 수 있다. 이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열어놓았지만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장자로 하여금 승계하라. 그 당시에 장자는 혜종이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제 옹립의 과정, 추대 과정과 즉위 과정은 이제 큰 문제가 없었는데, 당시 정왕에서 이 25명의 아들 중에서 신하들이 봤을 때 뭔가 이 왕권을 둘러싼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충주유 씨의 두 아들인 왕효와 왕소 형제 태조에게 있어서는 결과적으로는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때 또 누가 이제 후보군이 되느냐 하면 태조의 또 가장 측근 중에 한 명이었던 왕규가 두 딸을 이제 왕건에게 보냈죠. 16번째 부인인데, 특히 16번째 부인인 소광주원 부인이 낳은 아들이 있어요. 광주원 군이라고. 이 광종군까지 후보군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고려사에 근거하면 이런 배경에서 왕규가 역모를 일으켰다. 그것이 이제 차후에 이제 왕규의 난으로 우리가 칭해지게 됐는데, 자, 이 고려사에 전하는 기록부터 좀 사실 그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혜종 즉위 직후에 왕규가 이제 혜종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우인 왕효와 왕소가 만약에 조짐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거 엄청 센 얘기예요. 네네. 네. 그래서 경계하라라고 하는 의미일 텐데, 혜종이 이를 믿지 않고 오히려 그 동생들을 더욱 잘 대해주고 자신의 큰딸을 왕소에게 시집 보내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이에 불만을 품어서 왕규가 혜종을 직접 제거하기 위해서 2번이나 자객을 보냈다. 이렇게 나오는데,
앞뒤가 좀 맞지 않아 보이는 이런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왕규가 결과적으로 이 해종이 자신의 그 의도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객을 보내 시해를 하려는 네. 그런 정말 상황을 이제 보이는데 이 해종이 정말 용맹했는지 뭐 기록에 보면 정말 원펀치로 자객을 때려주겠다. 첫 번째 이제 자객 사건 그렇죠. 때는 네. 그러니까 또 두 번째 시도까지 해요. 네. 이번에 이제 최지몽이라는 인물이 이것도 있었는데 지금 왕규가 저질렀다는 거죠? 예. 기록상으로는. 이 사실 태조의 꿈이 사만통일을 이룰 꿈이라고 해몽해서 태조가 그래서 이름을 지몽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네. 그때 이 해종 시절에는 사청관이라는 약간 그런 쪽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 최지몽이 해종에게 가까운 시일 내에 변란이 있으니 거처를 옮기시라. 뭔가 이게 또 자객의 움직임이 있다. 그 최지몽의 예언대로 해종이 머물던 신덕전 벽에 구멍을 내고 자객이 이제 침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고려사 절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야, 그거 참 그 장면이 납득이 안 되는 장면이긴 해요. 벽에다 구멍을 뚫을 정도면 소리도 요란하고. 그러니까요. 처음 자객을 했을 때는 건장했었으니까 그렇게 한 주먹으로 제압을 할 수 있었지만 두 번째는 이미 병을 얻어서 네, 몸져 누워 있는 상태였죠. 신덕전에 여기 이제 몸져 누워서 이제 병 치료를 했던 와중이었는데 하여튼 그 장면도 참 상상이 잘 안 되긴 하지만 네. 그 이후에 해종이 이제 서사가 도대체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자기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쳐들어왔으면은 한 주먹에 때려 눕혀버리니까 뭐 그 사람이 진술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뭐 뒷배를 캔다거나 이게 좀 어려웠을 수 있다고 치죠. 하지만 이 두 번째 이 경우는 당연히 그 벽을 뚫고 들어온 자객을 잡아서 군문하고 네. 누가 시켰냐 확인하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선 조사를 첫 번째, 두 번째 다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벽에 왕규가 있었다. 음. 그러면 아무리 왕규가 자기 측근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자격 사건들 다 모른 척 넘어갑니다. 마치 없었던 일인 것처럼. 이거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정말 이 지금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뭔가 이 석연치 않는 이 두 번째 시해 사건 이후 얼마 후에 해종이 병으로 죽게 되고 이 바로 이 왕소 형제 중에서 그 첫째였던 우리 그 충주 유씨 신명왕후의 아들이었죠. 바로 이 세 번째 임금으로 즉위하니 정종이 됩니다. 그 당시에 이 고려사의 기록을 보면 해종이 병석에 눕자 왕규를 미워해 다투던 박수리가 군사 100여 명으로 이 자신을 호위하게 했다. 정종은 박소리가 딴 뜻이 있음을 의심을 해서 오히려 정종이 이제 각 곳에 이 귀향을 보냈다. 네. 이렇게 나와요. 이것을 빌미로 왕규가 왕명이라고 속이고 결과적으로 박수리를 죽이게 됩니다. 계속 이제 권력 간의 어떤 갈등 같은 게 일어나는데 그 박수리의 처형은 정종이 즉위한 바로 다음 날에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록으로만 본다면 해종의 가장 측근이었던 박수리를 이제 정종이 즉위한 직후에 뭔가 이 의심을 해가지고 귀향을 보냈는데 왕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찬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배가 있던 그 박수리를 결과적으로 죽이게 되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걸 기회로 삼아서 박수리를 정적을 제거해버리고 정종을 폐하고 외손자를 왕으로 세우는 역모를 했다. 이게 이제 고려사 기록의 핵심일 것 같은데.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왕규의 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해종이 병으로 자리에 눕자 왕규가 다른 뜻을 품었다. 정종이 몰래 왕식령과 결란에 대응할 계획을 세워서 왕규가 난을 일으키자 왕식령이 이제 군대를 거느리고 들어와요. 평양에서 군대를 거느리고 들어와 지켰으므로 왕규는 감히 움직이지 못하였고 그리고는 바로 이제 오히려 왕규를 체포한 후에 유배 보낸 후 처형시키고 그 잔당들 300여 명을 처형을 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왕규의 난. 300여 명. 예. 자, 이 고려사에 전한 사실 그대로의 기록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지금까지 얘기해 왔지만 일단 의문점이 한둘이 아니네요.
앞뒤 상황이 없이 그냥 혜종이 갑작스럽게 죽었다라고 하는 상황을 상정한다면 네. 그래서의 설명이 약간의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져요. 네. 뭐 갑자기 아프다 갑자기 확 죽어버리니까 음. 이때 후계를 위해서 왕규가 욕심을 내가지고 내 손자를 해야지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건 이제 약간 납득이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혜종이 즉위하자마자 자객을 보내고 하면서 혜종을 제거하려고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왕규가? 네.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때 왕규는 혜종이 가장 이제 빚는 최측근 신하였잖아요. 네. 그야말로 권세든 북이든 뭐 가장 최고의 정점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혜종을 제거하고 자기 외손자를 세운다? 그렇게 해서 얻는 이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그런 식의 반란을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나라고 하는 접근에서 네. 일단 말이 안 된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그와 같은 자격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혜종은 외면하고 이걸 무시하고 지나쳤을까? 만약에 그걸 왕규가 주도한 거였다고 한다면 당연히 왕규는 여러 호족들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힘이 있다 손치더라도. 네. 언제든지 문제가 되면 네, 그리고 정부하면 수 박수를 시켜서 제거할 수도 있고. 특히나 영모와 연루됐다고 한다는 거. 그러니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 이거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혜종이란 존재, 혜종이 즉위 이 모든 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세력은 사실 왕규가 아니라 왕위 자리를 노리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겠죠. 네. 여기서 가장 유력한 자는 이후에 왕이 되는 바로 그 왕유와 왕의 동생인 왕유 왕소 형제가 아니겠나. 네, 일단 그렇게 의심이 되어집니다. 네. 지금 박지백 하백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제 후계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다. 이 혜종이 갑자기 이제 병을 얻고 그러면 이제 위기 상황이잖아요. 이거 뭐 이제 후계를 계승할 이런 여러 가지 그 뭐 논의 절차라든가 또 선왕의 뭐 이런 그 유언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혜종이 죽은 후 그로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이 왕요가 즉 정종이 신하들의 추대를 받아 즉위했다. 네. 이런 상황도 뭔가 의견치 않은 이런 그 상황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려사는 모든 왕들이 갑작스러운 죽음에도 죽기 직전에 네. 항상 후사에 대한 유언들을 아주 자세히 남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 보면 혜종의 죽음 과연 병사일까요? 문제는 이제 이 죽음과 동시에 거의 당일 혹은 그 직전 혹은 직후에 네. 왕신님이 군대가 내려왔단 말이죠. 네. 이 얘기는 뭡니까? 아니 평양에서 아무리 빨리 온다 손치더라도 일정하게 시간이 걸릴 텐데 그렇죠. 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다고 하는 것이고 네. 죽임을 당했거나 아니면 정말 상태를 봐서 죽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미리 이제 불렀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럴 경우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정말 후사에 대한 유언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서 끔찍하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걸로 보아서 이런 자연스러운 병사가 아닌 어떤 게 있지 않았겠나. 그렇다면 또 다른 고려사 정사 고려사에 기록된 것이 아닌 또 다른 진실이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저는 이런 의심들을 해소하는데 네. 애시당초부터 처음에 그 자격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이 왕유와 왕소 형제의 쿠데타였다 라고 접근한다면 모든 의문이 다 풀립니다. 네. 처음에 혜종이 즉위하자마자 왕규가 혜종한테 와서 왕유와 왕소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팩트였다고 한다면 혜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왕유와 왕소는 장성한 아들로 흥조오족이라고 하는 뒷배를 거느린 자신의 이복 형제들입니다. 근데 왕규의 그런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서 바로 왕유와 왕소를 구금한다든가 네. 국문한다든가 이러기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네. 그래서 혜종 입장에서는 그들을 오히려 달래고 나는 너희들 정말 아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 대응을 했단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근데 이것에 불만을 품은 왕규가 자격을 보였다고 하는데 뭐 누누이 얘기하지만 왕규가 자격을 보는 거였다고 한다면 이 사건을 조사해서 왕규를 처형해버리면 그만인 건데 그렇죠. 네. 만약에 왕유와 왕소가 보냈을 것으로 의심이 된다고 한다면 혜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집니다. 이건 마치 조선 초기에 이제 문종이 병석에 있을 때 수양대군이 굉장히 건방진 말을 한다든가 해도 함부로 수양대군을 어떠하지 못하고 네. 오히려 이제 더 믿는 것 같은 그 행보를 보이는 것처럼
이 왕야 왕소라는 이 두 아우는 이미 막강한 정치적 실세들이고 이들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정말 반란을 마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만약에 해종이 정말 병사였다고 한다 치더라도 자신들이 그동안 해왔던 행보들이 있기 때문에 해종의 측근들에 의해서 자신들이 견제가 들어올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이고 때문에 평양에 있는 왕신념의 군대를 미리 연락해서 들어오게 해서 자신들이 권력 집권에 가장 저해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 박수리와 왕규를 차례차례 처단하는 이런 모양을 완성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의심을 해봅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굉장히 치밀한 계획. 근데 이제 장기간에 걸친. 최근에 와서 대부분의 그 판단들이 이건 왕규 쿠데타가 아니라 이들에 의한 쿠데타일 거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거의 정설화돼 있죠. 학계에서도 주된 견해들이. 네네. 자, 갈수록 뜨거워지는 박시백의 고려사. 다음 시간에는 광종의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